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400조 원 정도 됩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가 전망한 2035년 글로벌 우주 경제의 규모죠. 상상이 가시나요? 웬만한 선진국 국가 예산을 그냥 몇 번이나 합친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과 한 10여 년 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우주 산업의 가치라는 겁니다. 와, 2,400조 원? 그 숫자의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거대한 시장이 단순히 그 로켓 엔진에 불을 붙여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행위 자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발사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발사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생각해보세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로벌 물류 운송을 추적하고 전 세계 오지까지 하나로 묶는 그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 구축, 심지어는 우주 관광이나 궤도 내 자원 채굴에 이르기까지. 와, 자원 채굴까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나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인프라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현재 이 엄청난 파이의 대부분은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거대 선도 기업들이 꽉 쥐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쵸, 워낙 덩치가 크니까요. 맞아요. 이들은 이미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본을 막 쏟아부으면서 복잡한 규제 장벽도 넘었고 또 재사용 로텍 같은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이미 너무나 깊게 파놓은 상태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죠.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 우주 산업의 무자비한 거인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은 이 거인들의 거대한 다리 사이를 아주 민첩하게 누비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토를 맹렬하게 개척하고 있는 비교적 작은 기업입니다. 바로 로켓랩입니다. 네, 로켓랩.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분석은 단순히 우주에 로켓을 썼더라 하는 신기한 과학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트렌드를 읽으려는 투자자이든 아니면 다가올 미래 산업의 지식 탐구자든 간에 이 1.8조 달러짜리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소소 억만장자들의 전유물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궤적을 쫓을 수 있는 기회로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가 될 테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접근 방식이 사실 우주 산업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우주 비즈니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스페이스X처럼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초거대 기업만 살아남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주 단위의 비즈니스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산업이나 IT 산업이 그랬듯이 산업 자체가 성숙할수록 생태계는 아주 정교하게 세분화되기 마련입니다. 로켓랩이 도대체 어떤 생존 방식을 택한 회사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우주 산업의 거인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체급 그리고 대중의 접근성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체급과 접근성이요? 아주 흥미로운 비교 지점이네요. 우선 일반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차이는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의 접근성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상태잖아요? 올해 6월경에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예상된다는 소문만 좀 돌고 있을 뿐이지 일반 투자자가 지금 당장 그 우주 제국에 직접 투자할 길은 사실상 닫혀 있죠. 반면에 로켓랩은 어떨까요?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가 한 68달러 82센트 정도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냥 오늘 당장 스마트폰 앱 켜서 우주 산업의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티켓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티켓의 전체 크기, 즉 기업 가치를 비교해보면 두 회사의 위치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스페이스X는 비상장 시장에서 그 가치가 무려 1.75조 달러. 정말 진정한 괴수죠. 와, 1.75조 달러요? 반면에 로켓랩의 시가총액은 한 380억 달러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에 비하면 그냥 아주 현저히 작죠? 체급 차이가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덩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막 폭발적으로 스케일업을 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 초기 성장 단계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짜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재무적인 덩치 이전에 그 물리적인 기술의 차이, 특히 로켓의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켓랩의 주력 로켓이 일렉트론이잖아요. 근데 얘가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실제 화물의 무게, 즉 페이로드가 지구 저궤도 기준으로 최대 300kg에 불과합니다.
네, 맞아요. 300kg 정도죠. 대형 냉장고 하나 정도 무게잖아요. 근데 반면에 스페이스X 스타쉽은 무려 150톤을 싣고 갑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 뉴글랜도 45톤이고요. 아니 300kg 대 15만 kg이라뇨. 비유를 하자면 스페이스X 스타쉽은 수천 톤 짐 싣고 대륙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거대 화물 열차고 로켓랩의 일렉트로는 그냥 동네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소형 택배밴이나 뭐 우버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화물열차와 소형 택배밴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 턱없이 작은 300kg 화물량으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우주산업에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남는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표면적으로는 그 작은 크기가 되게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성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주 비즈니스의 현실에서는 그게 오히려 로켓랩이 가진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버랑 화물열차로 비유하셨는데 그게 현재 발사체 시장 구조를 제일 정확하게 찌르는 통찰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한 50kg짜리 소형 기상관측 위성이나 통신 테스트 위성을 특정 궤도에 올려야 하는 스타트업의 CEO입니다. 네, 제가 CEO라고 치고 스페이스X의 그 거대한 화물열차 한 구석에 싼값으로 자리를 하나 빌려 탈 수는 있겠죠. 일명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열차는 150톤이 꽉 찰 때까지 혹은 주요 메인 고객의 거대한 위성이 준비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출발을 기다려야 돼요. 꽉 찰 때까지 출발을 안 하는군요. 네, 내 일정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열차가 가는 목적지 근처에 대충 내려주면 내 위성이 스스로 추진력을 써서 원하는 궤도를 꾸역꾸역 찾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비용을 아끼는 대신에 내 비즈니스 스케줄이나 내가 원하는 정확한 목적지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버스나 기차 같은 개념이네요. 위성회사 입장에서는 발사가 지연되는 기간 내내 현급이 그냥 막 타들어갈 테니까 이거 꽤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니까요.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속도와 유연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소형 위성 고객들에게 마치 전용 콜택스처럼 작용하는 거죠. 전용 콜택시요? 네,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 심지어 특정 고도와 기울기를 가진 궤도에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성을 딱 배달해줍니다. 프리미엄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내 비즈니스 일정에 맞춰서 로켓을 쏘고 싶은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모든 위성회사가 거대한 화물 열차 스케줄에 자기 회사 명운을 걸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요. 듣고 보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크기가 작아서 대형 업체들한테 밀려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가능한 독점적 시장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틈새 시장을 찾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다음 생각은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로 사업을 잘 굴리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숫자가 증명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최근 성적표를 좀 살펴봤는데 이 숫자들이 꽤나 놀랍습니다. 작년 4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해서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게다가 민간 기업, 공공부문 고객 가리지 않고 무려 7번의 일렉트론 발사 임무를 수행했는데 성공률이 자그마치 100%입니다. 아니 우주산업에서 100% 발사 성공률을 유지한다는 건 이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그 성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로켓이라는 기계의 본질을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주 발사체는 본질적으로 수백만 개의 부품이 얽혀 있는 거대한 폭발물입니다. 거대한 폭발물이요. 무섭네요. 우리는 그냥 그 폭발을 아주 정밀하게 통제해서 추진력으로 바꿀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하 수백 도에 달하는 액체산소가 연료관을 타고 좁은 밸브를 엄청난 압력으로 통과할 때 그 밸브에 미세한 오작동이 생기거나 진짜 1mm의 단차만 발생해도 로켓 전체가 그냥 공중에서 분해돼 버립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과 임무 실패로 직결되는 거죠. 1mm 때문에 수백억이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분기 내에 100% 성공률을 유지한다는 건 로켓랩의 제조 공정이나 품질 관리, 또 엔지니어링 신뢰도가 이미 아주 고도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로켓랩의 진가를 사실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절반이요? 100% 성공률보다 더 대단한 게 있나요? 100% 성공률보다 시장이 더 주목하는 이들의 핵심 생존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직 계열화요? 뭐 로켓을 직접 자기들이 다 만든다는 뜻인가요? 네, 근데 단순히 로켓 껍데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로켓랩의 CEO인 피터 백의 비전은 남이 만든 위성을 그냥 우주라는 목적지에 딱 던져주고 끝나는 단순한 택배기사로 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는 고객이 위성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가장 첫 단계, 즉 위성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부 부품 제조, 우주로의 배달, 그리고 심지어 궤도에 올라간 이후의 장기적인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관리까지 우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종단 간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와,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부 다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회사의 막대한 자본을 부품 회사들 인수하는 데 막 쏟아붓고 있죠. 잠깐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지점에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켓랩은 380억 달러 규모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거인들에 비하면 자본력이나 인력이 훨씬 제한적인 챌린저 기업인데 아니 로켓을 안 터지게 안정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만 해도 모든 리소스를 다 쏟아 부어야 할 텐데 남의 위성 설계도 해주고 거기 들어가는 무슨 태양광 패널이나 별 추적기 같은 부품도 직접 깎아 만들고 심지어 궤도에서 데이터 운영까지 직접 다 하겠다. 무리해 보일 수 있죠. 네, 이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이고 380억 달러짜리 회사가 감당하기엔 과도한 야심 아닐까요? 차라리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로켓 발사 하나에만 집중해서 비용을 극단적으로 확 줄이는 게 맞는 생존 방식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일반적인 제조업 시각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우주산업 특유의 아주 지독한 공급망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 수직 계열화가 과도한 야심이 아니라 피 튀기는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우주산업은 공급망이 좀 다른가요? 네, 비행기나 로켓에 들어가는 그 항공우주 등급의 부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업체가 극소수입니다. 만약 로켓랩이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해서 위성의 핵심 칩셋이나 밸브 같은 걸 조달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외부 업체에서 단 하나의 부품 공급이 6개월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을 못 만드니까 발사를 못 하겠네요. 맞아요. 로켓랩의 500억짜리 로켓과 고객이 위성은 그 6개월 동안 그냥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합니다. 발사 일정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CEO 피터 백은 이 병목 현상을 뼈저리게 겪었어요. 그래서 아예 태양광 패널 회사,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사들인 겁니다. 와, 부품이 늦게 오니까 그냥 그 회사를 사버렸다고요? 네, 부품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히 내재화함으로써 외부 변수를 싹 차단하고 발사 일정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자기들이 지게 된 거죠. 속도와 유연성이 생명인 그 소형 맞춤형 시장에서는 이 통제권이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경쟁 우위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어발식으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의 명운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아주 지독한 통제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재무적인 마스터 플랜도 숨어 있어요. 사실 발사 서비스 자체는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로켓 쏘면 가격 경쟁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고객 위성에 자사 부품을 막 심어놓고 궤도상에서 그 위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아주 장기적이고 매우 안정적인 고마진 수익을 계속 창출하거든요. 아, 쏠 때 한 번 돈 버는 게 아니라 계속이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위성을 띄울 때마다 로켓랩 시스템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팔고 나서 앱스토어랑 아이클라우드로 생태계를 딱 만들어서 고객을 가둬두잖아요. 그 락인 효과를 지금 우주 궤도 위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피터백의 큰 그림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네요.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으로 남들이 안 보는 틈새 시장 확실히 장악했고 수직 계열화로 생태계 기반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흐름상 아무래도 300kg이라는 체급으로는 결국 수익 한계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 1.8조 달러 규모의 더 큰 파일을 본격적으로 먹어치우기 위해서 로켓랩이 준비 중인 다음 단계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게 너무 군분해지는데요? 그 무기의 이름이 바로 뉴트론 로켓입니다. 이 무대부터는 로켓랩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뉴트론. 저도 스펙을 살짝 봤는데 이건 뭐 일렉트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더라고요.
지구 저궤도에 무려 8,000kg의 화물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존 300kg 실던 일렉트론보다 무려 25배나 체급을 확 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아까 제가 했던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로켓랩이 이제 동네 택배밴에서 벗어나서 기업 간 대규모 도매 물량을 척척 처리하는 중형 화물 트럭으로 아주 화끈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자면요. 뉴트론의 등장은 단순히 우리도 이제 큰 로켓 만들 줄 안다 이런 식의 크기 확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효율성의 극대화이자 로켓랩이 우주를 무대로 한 거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위성 군집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성 군집이라면 그 스페이스X가 서비스하는 스타링크처럼 지구 주변을 수천 개 위성으로 촘촘하게 둘러싸는 그런 네트워크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과거에는 아주 커다란 통신 위성 딱 하나를 쏘아 올려서 특정 지역을 커버했다면 이제는 그냥 냉장고만한 작은 위성 수천 개를 지구 전체에 그물방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지구적 초고속 통신망이나 24시간 실시간 지표면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그물망을 유지하려면 한두 개 위성이 아니라 한 번에 수십 개의 위성을 우주로 딱 올려서 특정 궤도에 촤르륵 뿌려주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런 위성 군집을 구축하려는 기업들한테 300kg짜리 일렉트론으로 100번 쏘아 올리라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겠네요. 100번이나 써야 되니까. 그렇죠. 반대로 150톤짜리 스페이스X 스타쉽을 빌리자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또 너무 과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기차 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딱 한 번 발사할 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위성을 묶어서 배달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이즈, 그 스윗스팟이 바로 8,000kg급인 뉴트론인 겁니다. 즉, 뉴트론은 향후 10년간 막 폭발할 위성 군집 수요를 진짜 남김없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극도로 세심하게 깎아낸 맞춤형 인프라 도구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사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진화 과정처럼 들리거든요. 기술력 입증됐고 종단간 생체계 구축했고 이제 대규모 군집 위성 배달을 위한 맞춤형 화물 트럭까지 대기 중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기업이 동네 배달에서 글로벌 물류망으로 단숨에 도약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약간 그 이면의 청구서를 좀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아, 투자자의 본능이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막 파고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랑하는 그 100% 성공률 뒤편에 꽤나 무섭고 서늘한 그림자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주 산업에서 그렇게 화려한 비전이나 렌더링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실제 장부, 그리고 개발 일정을 들여다보는 건 투자자나 분석가로서 진짜 절대 놓쳐선 안 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셨나요? 첫째로 바로 그 야심찬 신무기 뉴트론 로켓의 일정 지연입니다. 경영진은 뉴트론의 첫 발사를 올해 4분기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 기록을 들춰보니까 이게 처음 나온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2024년에 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지금은 또 연기된 상태입니다. 계속 밀리고 있죠. 심지어 업계의 냉정한 분석가들은 이거 지금 개발 속도 보면 빨라야 2027년 초에나 실제 발사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군요. 회사가 제시하는 타임라인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로켓 개발의 역사는 곧 지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작은 로켓을 단순히 25배로 뻥튀기 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작동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크기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크기가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연료의 유체 흐름, 또 엔진이 견뎌야 하는 연력학적 스트레스, 대기권 돌파할 때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진동, 이런 변수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슈퍼컴퓨터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실제 엔진을 연소해보면 예상치 못한 곳이 그냥 녹아내리는 게 완전 다반사예요. 와, 그렇군요. 하지만 이 지연이 단순한 시간의 아쉬움을 넘어서 기업의 진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켓 개발 지연은 곧 막대한 현금의 연소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재무 상태가 두 번째 문제이자 제가 장부를 보면서 제일 경악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4분기 단 석 달 동안에만 무려 5,1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석 달만이요? 어마어마하죠. 연구개발비랑 인건비로 현금이 그야말로 진짜 로켓 엔진 안에서 불타 없어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현재 로켓랩의 주가 매출 비율, 즉 PS 비율이 자그마치 56배에 달합니다. 네, 56배요? 청취자 여러분, 이 PS 비율이라는 게 기업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매출 대비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우량 기업들을 쫙 모아놓은 S&P 500의 평균 PS 비율이 약 3.2배 수준입니다. 아니 3.2배 대 56배라니요. 시장이 로켓랩의 주가를 지금 당장 실적과는 무관하게 아주 비싼 상태로 뭐랄까 저 아득히 먼 10년 뒤의 장밋빛 미래가치까지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평가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데요.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56배라는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주산업 특유의 초자본 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승자 독식에 가까운 성격 때문입니다. 초기 인프라를 깔고 거대한 로켓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수조 원의 빚을 져야 해요. 하지만 일단 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나면 우주라는 공간은 소수의 기업만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한 겁니다. 먼저 깃발 꽂는 놈이 다 먹는다 이런 거군요. 네, 로켓랩은 수직 계열화와 뉴트론을 통해서 향후 5년 내에 확실한 수익성 확보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현재 스페이스X 외에는 거의 유일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호스트님이 딱 짚어주신 그 56배라는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뉴트론 발사 일정,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 첫 시험 발사에서 로켓이 펑 터지거나 일정이 2027년 이후로 또 밀리는 등 완벽한 시나리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가와 기업 가치가 진짜 끔찍한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석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이랑 탄탄한 비전을 가진 건 맞지만 당장 분기마다 숫자로 자기들의 생존을 증명해야 할 압박감도 그만큼 살인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 가능성만 보고 무턱대고 막 열광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몇 번의 분기별 현금 소진율이나 그 뉴트론 로켓 실제 엔진 연소 테스트가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비판적인 눈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죠. 열광 속에서도 차가운 이성을 딱 유지하고 숫자를 계속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런 초기 거대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지식 탐구자들의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퍼즐을 한데 모아볼까요? 맥킨지가 예고한 1.8조 달러 규모의 팽창하는 우주 경제 속에서 로켓랩은 스페이스X의 짙은 그림자 밖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뻗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다윗입니다. 이들은 300kg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페이로드를 역이용해서 속도와 유연성이라는 독보적인 맞춤형 틈새 시장을 개척했고요. 부품 설계부터 궤도 운영까지 다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락인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kg급 뉴트론 로켓을 쫙 내세워서 더 거대한 위성 군집 구축이라는 우주 인프라의 대양을 향해 출항하려고 하고 있죠. 정말 거대한 도전이죠. 하지만 그 눈부신 로켓 불꽃 뒤에는 분기당 5,100만 달러씩 타들어가는 무서운 현금 소진 속도, 계속 거듭되는 개발 일정 지연, 그리고 S&P 500 평균을 진짜 아득히 뛰어넘는 56배라는 아찔한 고평가의 꼬리표가 무겁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폭발적인 추진력이 새로운 시대의 기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위태로운 버블의 붕괴로 이어질지는 결국 시간과 중력이 증명해 주겠죠. 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면서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로켓랩이 계속되는 일정 지연과 막대한 비용 소진이라는 그 무서운 대기권의 마찰열을 결국 뚫어내고 그들이 꿈꾸는 종단간 우주 서비스가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도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나 재벌뿐만 아니라 중간 규모의 기업이나 심지어 대학 연구실, 동네 스타트업조차 오늘날 우리가 앱스토어에 모바일 앱을 뚝딱 출시하듯이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자신만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일상적 우주혁명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